삼사신경통과 함께 살아가기. 예, 습관, 성격에 대해서는 나는 올바르고 양심적이다.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나는 남을 도와주려다가 내가 손해를 본 적도 있다. 나는 항상 예의를 잃지 않고 친절하다. 품위를 잃는 것은 불쾌한 일이다. 나는 걱정이 많은 편이다. 나는 책임감이 강한 편이다. 가족 등을 위해서 많은 책임을 진다.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다.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습관은 나는 숨을 쉴 때에 짧거나 얕은 호흡을 하는 것 같다. 나는 이를 악물고 있을 때가 많다. 나는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다. 습관. 이런 습관이 병은 선악을 가리지 않고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3차 신경통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이런 성격이 뭔가 하는 것이 이렇게 너무 자존감이라든가 타인을 의식하고 거절하기 힘들고 항상 내형적인 성격이나 외형적인 가면을 쓸 때가 많고 아무것도 안 하거나 그런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성격은 대부분 발췌에 정리한 것이고 습관은 3차 신경통과 비해서 다른 분들도 많이 보이는 습관적인 특징이라 여기에 따로 정리해 보았다. 습관은 모두 교감신경 우위 상태의 모습이다. 내가 처음에 시민성 증후군에 대해서 책을 읽었을 때 나는 내 얘기를 하는 줄 알았다. 그 책에서 묘사하는 사람은 바로 나였다. 위에 정리한 성격적 특성은 90% 이상 나와 일치한다. 그 책에서 묘사하는 사람은 양심적이고 선하며 올바른 사람이다.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한다. 열심히 일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조차도 죄책감을 느낀다. 이들은 쉬지 못하는 말처럼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한다. 만족을 모르고 항상 더 많은 목표를 만들어낸다. 자신에 대한 엄격한 규범을 갖는다. 이런 거 이들에게는 쉬는 것도 노력해야 할 일들이라는 표현에서 너무 전곡을 찔러서 내가 할 말을 잃을 정도였다. 거의 모든 것이 나를 표현하고 있었기에 나는 내가 시민성 증후군이 아니라는 반박을 할 여지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고 이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 시민적인 증후군은 TMS, 미국 뉴욕 메이어 클리닉의 존 산호라는 의사는 등의 통증에 관해서 연구하던 중에 물리적으로 등통증의 그 어떤 원인도 밝혀지지 않는 환자는 끔찍한 통증을 호소하며 아예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관찰했다. 그는 이 사람들의 통증 원인이 몸이 아닌 마음, 뇌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는 이것을 TMS, 텐션 미오스틱 신드롬이라 긴장성 근육 통증 증후군, 그 후에도 마인드 바디 신드롬, 시민성 증후군으로 명칭이 명하고 그 후에 이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면서 여러 책을 썼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책을 읽는 것만으로 통증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한다. 그의 이론의 핵심은 통증은 실제로 몸의 문제가에서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경로가 분출되려 갈 때에 내가 통증을 유발함으로써 순간적으로 주의를 통증으로 돌려서 경로가 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양동작전, 실제 전투는 하지 않으면서 병력이나 장비를 기동함으로써 마치 공격할 것처럼 보여서 적을 속이는 작전이라는 것이다. 그의 이론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우리는 모두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것은 유아기와 아동기에 발생하여 해소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완벽주의자나 선량한 주의자들이 스스로에게 부과한 스트레스의 결과일 수도 있다. 일상의 스트레스에 대응하면서 오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런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든 간에 무의식은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그 안에 쌓아간다. 우리의 내면에 이렇게 쌓여진 스트레스는 분출을 시도하는데 우리의 뇌는 이런 무의식 안에 갇혀있는 것이 외부로 표출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 이것이 시민성 증상이 일어나는 과정이다. 자, 슈퍼에고 초자, 우리 마음 중에서 옳고 그르고 이렇게 역할은 의식과 무의식에서 시민성 에고 자아는 중재자 집행자 선장의 역할을 하고 사람의 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게 하고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 하는 것. 이 무의식적인 충동 이런 것들, 이 이론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은 슈퍼 이고와 아이의 끊임없는 충동이다.
우리 내면의 아이는 원초적이고 제멋대로라. 본인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화를 낸다. 이 아이의 무의식에 존재하지만 그 힘은 엄청나다. 그리고 화를 분출시킬 기회를 항상 노린다. 화를 들고 억제할수록 아이의 분노는 더욱 커진다. 그래서 이것을 폭발시켜서 의식의 표면으로 분출하려고 하면 부모는 그것이 사회적인 도덕적인 규범에 어긋나고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의식주의를 순간적으로 다른 것으로 돌려버린다. 부모는 우리를 선량주의자, 완벽주의자로 만든다. 선량주의자는 평화를 사랑하고 대립을 피한다. 늘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 애쓰고 타인에게 호감을 주려 하며 배척당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완벽주의는 열심히 일하고 양심적이고 책임감이 강하고 성취지향적이고 성공지향적이면서 동시에 근심 걱정이 많고 자기 비판적인 사람이다. 나는 여기에서 묘사하는 선량주의자, 완벽주의자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나는 내 3차 신경통이 TMS라는 것을 믿어 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통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의식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뜻일 것이다. 내가 TMS에 대해서 믿고 있는 것이 아직 무의식의 레벨까지 완전히는 다다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몸의 전체적인 순환이나 컨디션을 올리는 것은 중요하다고 여전히 생각한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심리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이 병행되지 않으면 완치는 어렵고 무엇을 해도 다시 재발할 뿐이라고 생각을 한다. 나를 아프게 하는 나의 내면 아이. 내가 처음으로 시민성 증후군 TMS에 관해서 책을 읽었을 때였다. 나는 그때 통증에 대해서 엄청난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나중에는 통증이 더 무서운지 공포증이 더 무서운지조차 구분이 안 되는 지경이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공포증도 TMS 하나라고 쓰여 있었다. 통증 같은 다양한 물리적인 반응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우울증이나 공포증 같은 정서적으로도 발현이 된다고 했다. 나는 그것을 읽고 나서 공포증이 상당 부분 극복되었다. 통증과 비교하면 공포증 같은 정서적인 문제의 해결이 상대적으로 쉬운가 싶기도 하다. 나중에 내가 이 내용을 잊어버리면서 공포증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왔었다. 시민성의 또 다른 경험 한 가지는 내가 20대 후반 일본 유학 당시에 석박사 통합과정 준비를 위한 논문을 쓸 때 가슴앓이가 생겼었는데 이게 내내 나를 괴롭혔다. 나는 그때 좀 무모하게 논문을 마치기 전까지는 눕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거의 5, 6일을 단 한 번도 눕지 않고 버티가며 논문을 썼는데 어느 순간 등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일에 가슴과 등이 계속 꽉 뭉친 것 같이 항상 답답하였는데 이 책을 읽고 이런 증상들이 다 TMS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조금 민망한 이야기는 한데 트림이 나오는데 그냥 목에서 끄 하는 트림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끄 하고 며칠간 계속 나오는 것이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시원한 트림은 처음이었다. 그리고는 가슴앓이가 없어졌다. 가슴앓이도 내가 내용을 점차 잊어버리자 스물스물 올라와서 한동안 또 나를 괴롭혔다. 나는 내 병이 시민성이라고 생각한 이래 나 스스로를 계속 관찰해왔다. 그리고 나는 10수년 동안 이 병이 육체적인 병이 아닌 정신적인 병이라는 것의 증거가 될 만한 장면들을 몇 번 경험했다. 가장 강렬한 체험은 내가 디자인 자문을 해주는 어떤 회사를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였다. 그 프레젠테이션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여러 디자이너가 며칠 밤을 새우며 고생해서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했다. 그런데 내가 통증이 점점 심해진다 싶더니 발표일이 다가오자 아예 이걸 번갈할 수가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다. 이건 미룰 수도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 상태에서 발표일이 되었다. 통증약을 몇 개나 먹고 발표 시간 직전까지 어떻게도 할 수가 없어서 화장실에 가서 계속 목을 풀고 별짓을 다 해보였으나 속수무책이었다. 그런데 발표 시간이 되어서 발표장으로 들어가자마자 말짱하게 인사하고 통증으로 인한 조금의 어버버거림도 없이 유창하게 정선유수로 발표를 했다. 인사까지 잘 마치고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도로 통증이 시작되어서 다시 입을 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의의가 없는 일이었지만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일도 아니니 어떻게 할 수도 없었다. 이렇게 절대로 통증이 올라와서는 안 될 때에는 통증이 오지 않았다. 대학 강단에서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날 강의를 할 때 강의를
중대에 멈출 정도로 통증이 강력하게 와서 이 믿음이 깨진 이래 통증은 아무 때나 정령무진 등등하는 더욱 강력한 무법자가 되었다. 또 다른 예는 한 극동기의 경험이다. 보통은 극동이 온다고 해도 번개가 오는 뜻이 순간적으로 오거나 길어야 몇 분 정도 오다가 멈추고는 했다. 그러나 그날은 벼락치는 듯한 통증이 시작이 되어 도대체 멈추지를 않는 것이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움직이지 못한 채 이 통증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그의 정신이 혼미한 채로 기다렸으나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나중에는 너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제발 좀 그만해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 정도면 입을 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소리를 지른 것이다. 소리를 지른 순간 전기들의 전원을 탁 하고 끈 것처럼 통증이 뚝 그쳤다. 거짓말처럼. 또 다른 예가 있다. 내가 몇 년 전에 치악산에 갔을 때의 경험이다. 나는 등산을 엄청 좋아하지 않는데 막상 가면은 참 좋아서 갈 기회가 생기면은 마다하지 않는다. 그날 또 치악산에 열심히 올라갔다. 내려왔다. 또 다른 등산과 비교해서 별다른 것도 없었다. 그런데 그날 하산을 하고 등산을 마무리할 즈음에 문득 머릿속이 시원하게 비어있다는 느낌을 얻었다. 그 느낌은 형용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말 그대로 내 속이 완전히 비워진 느낌이었다. 그 느낌이 얼마나 시원한지. 머리를 비워라 이런 말은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는 소리다. 나도 평소 생각이 너무 많은지라 머리를 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머리를 비우는 느낌이 진짜로 무엇인지 완벽하게 알게 되었다. 머리가 시원하고 싹 비어있으니 상쾌하고 가볍기가 그지없었다. 무엇보다도 분명히 산을 오를 때까지만 해도 나는 통증이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 통증이 싹 없어져 버린 것이었다. 머리 가벼운 느낌만 신기했지 통증이 없다는 것은 모르고 있다가 원래 아픈 건 계속 느껴지며 신경을 건드렸지만 안 아픈 건 굳이 느끼게 되는 것은 아니다. 문득 통증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계속 느껴지던 통증이 없는 것이다. 이런 상태는 몇 주 동안 지속이 되었다. 엄청난 일이었다. 나는 비전형 안면통으로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통증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 몇 년간 거의 없었다. 게다가 이것이 무통기가 아닌 것도 확실했다. 무통기는 비전형 안면통에는 해당되지 않는 데다가 무통기는 마치 스위치를 꺼버린 듯이 통증이 제로 상태가 된다. 그러나 이때는 신경이 나 여기서 하며 살짝 자신의 존재를 있음을 알게 하면서도 아프지는 않았다. 사실 똑같은 경험은 그전에도 한 적이 있다. 내가 한창 3차 신경통을 고쳐보겠다고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명상센터를 열심히 다니던 때의 일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상도시이고 기가 영험적으로 명성이 높은 곳. 그것을 일주일간 명상하면서 그런데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 통증이 살아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도 통증이 꽤 심했던 때라 같은 방을 쓰던 룸메이트에게 내가 통증이 내서 혹시 말하다가 갑자기 멈추거나 이상한 행동을 보이더라도 당황하지 말라고 미리 당부해 놓았다. 그런데 기득할 쯤 되니 통증이 사라져 있었다. 이후로 몇 달이나 통증이 거의 없는 편안한 날을 보냈다. 이후에 심한 통증기가 다시 왔을 때 너무나 힘든 나머지 이때의 기억을 떠올리고는 혼자서 미국의 세다나까지 꾸역꾸역 다시 찾아갔다. 세다나의 영험함을 다시 체험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는 별 차도를 보이지 않았다. 치악산도 마찬가지다. 내가 그곳 등반 이후에 통증이 나아졌다가 다시 아파지기 시작하니 다시 치악산을 가려고 주변에서 더 성화를 부렸다. 그래서 치악산에 다시 가서 그 머리 비움을 다시 경험하기를 간절히 빌었으나 성과가 없었다. 어쨌거나 이러한 일련의 경험들은 혈관과 신경이 맞붙거나 마찰이 되어서 통증이 일어난다는 이론을 설명하기 힘들게 만든다. 이 이론은 원래 혈관과 신경이 붙어 있지 않은데 3차 신경통이 있거나 혈관과 신경이 붙어 있는데 3차 신경통이 없는 사람에 관해서는 설명이 불가능했다. 한 의과대학에서 한국에 최초로 들어온 최첨단 MRI 테스트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3차 신경통 카페에 협조 요청이 들어왔다. 그래서 나와 몇몇 3차 신경통 환자들이 피시험자로 참여해 MRI 촬영을 했다. 연구 목적이 촬영이었기 때문에 검사 결과를 직접 보거나 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내 결과 사진을 보고 그곳 연구원이 3차 신경과 혈관이 엉켜 있다는 표현을 했다. 뉘앙스를 보건대 그냥 다는 정도가 아닌 모양이었다.
물론 혈관과 신경의 마찰로 통증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이유로부터 떨어졌다 해서 사라졌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럼 우리는 왜 무통기가 있는 것일까? 왜 잠잘 때는 괜찮을까? 왜 통증이 올라오는 일정한 시간대거나 통증이마다 다른 일정한 패턴을 가지는 경우가 생길까? 왜 우리 병은 특히나 스트레스에 민감한 것일까? 물리적인 마찰 이러한 질문에는 답을 주지 못했다. 어쨌든 아직도 뇌는 계속 내 신경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설득을 멈추지 않는다. 어떤 무통기에는 고개를 숙이거나 다른 통증기에는 반대로 고개를 쳐드는 것을 못할 때가 있었다. 이럴 때는 그런 동작이 신경과 혈관의 마찰을 더 일으키거나 더 눌러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비전형 안면통으로 끊임없이 신경이 지직거릴 때면은 신경이 손상되었다는 느낌이 들며 역시 신경이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것은 내와의 끝없는 줄다리기다. 그래도 내가 이런저런 가운데에서도 확신하는 것은 물리적인 손상이 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나의 이 경험들을 설명할 때 두 가지 이론이 성립될 수 있을 듯하다. 첫째, 3차 신경통은 신경 자체 또는 혈관과 신경의 물리적인 데 마음, 뇌의 힘이 막강하여 필요할 때에 통증을 없앤다는 이론이 가능하다. 또는 둘째, 심신의학에서 주장하는 대로 3차 신경통은 물리적인이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으로 위와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이론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의 이론이 되었건 마음의 힘이 매우 막강하다는 것은 분명하다.